그 헌재 왜 그래요? 혹시 뭐 아유 이 큰일 났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사태를? 제가 성향과는 무관하게 일단 제도 자체를 과잉하게 부인하는 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요. 그게 보통 공부한 사람들 많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불신해 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제도가 부족해도 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때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리고 약자들은 불완전한 제도라도 있는 게 더 보호받지. 맞아. 약자들이 제도를 깨고 싶어요. 하지만 제도를 깨면 약자의 보호는 더 이상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 입장이긴 합니다만 맞아. 저는 헌재가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채널에서 한번 이제 화요일 날 얘기했는데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딱 2번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4.19 혁명 이후에. 4.19. 근데 바로 5.16 쿠데타로 없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87년 시민혁명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네. 즉 그리고 나서 40여 년간 지속됐어요.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의 혁명적 의지가 있었을 때 만들어져서 존속할 수 있었던 제도고 그것들을 늘 권력자들은 없애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 지금 정말 망가졌거든요. 네, 완전히 망가졌죠.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적인 다른 헌법기관과는 다른 행동들을 해야 돼. 왜?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부하고 때론 각을 서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이거를 좌파 우파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마찬가지죠. 네. 특히나 이 헌법재판소는 다른 헌법기관들과 다르게 87년 혁명의 후에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네.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거의 존재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존재 증명을 점점 못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죠. 네. 다시 말하면 지금이 더 이상 늦춰지고 곧 혹여라도 되게 이상한 결론을 내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몇 개월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부정될 겁니다. 그건 시민의 힘으로 부정될 거예요. 저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민혁명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제도가 역사상 최초로 시민의 손에 의해서 없어지는 날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헌재 구성 자체가 이 어찌됐든 이 추천 몫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사건 물림. 아니. 자식 아는 나라 다 뱉는다 그런 자리 아니야 임마. 알겠습니다. 헌재 그 재판관들 구성이 네. 대통령 추천목, 여당 추천 물론 국회 추천목에서 나누는 거긴 합니다만 네네네네. 뭐 대법원장 추천목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정파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치 재판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쁜 네. 말로 흔히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미국의 연방대법원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연방대법원이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기관이에요. 정당의 의지가 아니라. 네. 다시 말하면 다수 시민의 의지와 상식을 표현하는 기관입니다. 그게 헌법하고 합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파적인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치 자신들은 엄청난 판관이어서 나는 헌법과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상식에 부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원래 직책이에요. 이런 직책 자체가. 그래서 저는 구성은 오히려 지금보다도 마치 뭐 엄청나게 중립적인 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구성하는 건 오히려 더 안 맞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보다는 굳이 나온다면 헌법학자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대통령 추천목, 이 대통령이 무슨 대장인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대법원이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해요. 네. 아니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상하이 기관도 아닌데 근데 분명히 그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대법원장 누가 뽑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6대3 구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확히 말하면 7대2 구조죠.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의 의지가 7로 표현되고 나머지가 2로 반영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독립기관도 구성하는 방식이 흔히 그런데 네. 헌법재판소에 이거 적용할 필요 없거든요. 국회에서의 어떤 의지를 지속적으로 투영하면 됩니다. 임기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예를 들면 9명을 다 추천해도 괜찮아요. 그걸 굳이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이거 헌법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것도 15년 이상 판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만 그 헌법재판관을 하도록 만들어진 현재 헌법재판소법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심지어 변호사 자격이 없거나 교수인 사람도 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법률적 지식은 기본으로만 갖추고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어떤 헌법적 판단에 의거해서 굴러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9명 전부 다 판사 출신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이것도 처음인 일입니다. 거의 옛날에는 정치를 거쳤던 사람이 판사 역할을 했었어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었어요. 초기에는. 지금 판사로 임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수많은 절차, 수많은 조그만 꼬투리 이런 거 가지고 한 사람만 반대해도 현재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버렸잖아. 아, 그러네. 그러면서 마치 중립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겉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라고 맞아요. 하는 것이죠. 예. 오히려 시민에게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나 법적 상식을 갖춘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네.